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세 직장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모든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우리 집. 저희 아버지는 평생 작은 달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며 저와 형, 누나 셋을 키우셨죠. 아버지는 항상 돈이 없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면 연탄으로 난방을 했고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키셨고 틈날 때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어요. 저희 형제들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작년 2월 77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 아버지 장례식 날 저희가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모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조문을 하며 회장님께서 이런 곳에 계시다니 라고 중얼거렸어요. 저희는 그저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분들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장례 비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박한 장례식장에 갑자기 특급 장례 서비스가 적용되더니 누군가가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은 미리 결제가 완료되었다고만 말했죠. 첫 번째 단서 마이너스 낡은 가방 속 서류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형이 오래된 가죽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 한자로 쓰여진 것들이라 읽기 어려웠지만 몇 개의 문서에서 대한제철, 상속포기각서라는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누나는 아버지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셨나? 라고 했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아버지는 평생 자영업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서류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 충격 마이너스 은행에서 온 편지.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집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은행 특별자산관리부였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사망에 따른 휴면계좌 상속 안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계좌가 여러 개 있으며 상속인 확인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라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반신반의하며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에서 밝혀진 진실. 은행 VIP 라운지로 안내받은 저희 앞에 나타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명의 계좌는 총 17개이며 잔액은. 담당 직원이 말을 멈췄다가 다시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3조 2천억 원입니다. 저희 형제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3조? 천억도 아니고 3조라니요.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꺼내든 또 다른 서류에는 부동산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시내 중심가 대형 빌딩 3채, 남부지역 리조트 부지 50만 평, 고급 주택가 단독주택 5채, 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체, 기타 전국 각지 상가 건물 127개. 아버지의 정체가 드러나다. 그 다음날 한 대기업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회사 창업주의 장남이었다는 것이었어요. 1970년 창업된 그 회사는 현재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회사 법무팀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아버지는 1968년 할아버지와 큰 다툼을 벌이고 집을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장님께서는 아버님의 사업 방식에 반대하셨습니다. 노동자들을 너무 혹독하게 대한다며 상속을 포기하고 집을 떠나신 거죠. 아버지는 상속을 포기했지만 할아버지가 몰래 아버지 명의로 주식과 부동산을 계속 사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젠가 마음을 바꿔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셨나 봅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 그 회사 본사 금고에는 할아버지가 1995년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아버지 마음으로는 늘 미안했다. 내가 가족들과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이 모든 재산은 원래 내 몫이었다. 이제라도 내 자식들에게는 어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부디 이 돈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다오. 편지를 읽으며 저희 형제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의 서로 다른 반응. 하지만 이 엄청난 유산을 앞에 두고 저희 형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형은 즉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자며 고급 아파트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형수도 이제 애들 유학 보내고 해외여행도 다니자며 들떠했어요. 반면 누나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며 걱정했죠. 누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터라 갑작스러운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기뻤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평생 숨기고 살아야 했던 고통이 느껴졌어요. 더 큰 비밀이 드러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그 대기업 이사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경영권을 이어받은 작은할아버지 82세가 저희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회사 본사 회장실에서 만난 작은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이 집을 나간 것은 내 탓도 컸어요. 당시 저도 젊어서 형과 아버지 사이에서 중재하지 못했죠. 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후회됐습니다. 작은할아버지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회사 지분의 30%가 여전히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현재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15조 원이니 그 30%면 4조 5천억 원입니다. 숨겨진 가족사. 작은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왜 집을 나가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1968년 당시 25세였던 아버지는 회사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건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사업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며 적당한 보상금만 주고 넘어가려 했지만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이 누군가의 목숨보다 소중할 수는 없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 가족에게 당시 돈으로 5천만 원, 현재 가치 약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주었고 할아버지와 크게 다퉜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며 화를 냈고 아버지는 그럼 저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집을 나가셨던 것이죠. 어머니도 모르셨던 진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머니 74세도 이 모든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는 40년간 어머니에게조차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사셨던 것이에요. 아버님이 처음 가게에 오셨을 때 가족 없는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친정 쪽 절차만 밟았죠.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어머니는 며칠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진짜 가족이 나타나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태어난 이복동생 52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현재 그 대기업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어색했지만 이복동생은 의외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뵙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형님을 그리워하셨거든요. 형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복동생은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할아버지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980년대부터 사람을 고용해 아버지의 안부를 계속 확인했고 몰래 아버지 가게 주변에 부동산을 사서 임대료를 낮춰주기도 했다고 해요. 저희가 어릴 때 갑자기 집 근처에 좋은 학원이 생겼던 것,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유명 의사가 와서 무료로 치료해 준 것, 형이 대학교에서 갑자기 장학금을 받았던 것,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도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직접 도움을 주면 형님이 자존심 상해할까봐 이런 식으로 도우셨어요. 형제간의 치열한 논쟁. 진실을 알고 난 후에도 형제간의 의견 차이는 계속되었습니다. 형과 형수는 여전히 재단 같은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상속부터 받자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평생 고생했는데 왜 남 좋은 일만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죠. 누나는 아버지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재단 설립에 찬성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만 잘 살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라고 반문했어요. 저는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58세인 제가 이제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딸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내도 몸이 좋지 않아서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회사에서 제안한 조건. 작은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형의 뜻을 받들어 이 유산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재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운영하시고 충분한 생활비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재단 운영비로 매년 200억 원 지급. 저희 형제가 재단 이사로 참여 각자 연봉 10억 원. 나머지 돈으로 전국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 지원.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에도 투자. 형수의 폭발과 가족 분열. 하지만 형수는 이 제안을 듣고 폭발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4조 5천억을 남 주자고요? 미쳤어요? 우리가 평생 고생한 게 뭐가 되는데. 형수는 급기야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형은 난처해하며 저와 누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결국 가족회의는 파행으로 끝났고 형수는 당신들이 성자인 척하면서 우리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며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어머니의 놀라운 결정.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내린 결정은 의외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기고 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분 뜻대로 하자. 어머니는 아버지의 옛날 일기장을 보여주셨어요. 1970년에 쓰인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공장에서 다친 아저씨가 생각난다. 그분의 어린 딸이 아빠가 언제 나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이 돈을 쓸 자격이 있을까? 언젠가는 이 돈으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복 동생의 놀라운 고백.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이복 동생이 저희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형님을 찾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지금처럼 성장한 것은 형님이 떠나신 후 아버지가 달라지셨기 때문이거든요. 이복 동생의 설명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떠난 후 완전히 사람이 바뀌셨다고 해요. 노동자들의 복지를 대폭 개선하고 안전관리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형님이 옳았어요. 아버지도 그걸 아셨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운영하던 구멍가게에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니. 우리 가족이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는 지난 20년간 그 집 생활비를 몰래 대주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자가 백혈병에 걸렸을 때도 치료비를 지원해 주셨고 대학 등록금까지 도와주셨다고 해요. 사장님은 절대표 안 내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냥 이웃이니까라고만 하시면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많은 돈을 쓰고 계셨던 것이에요. 다만 저희가 몰랐을 뿐이었죠. 마을 사람들의 증언. 그 이후로 동네 곳곳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녀 수술비 1,000만 원을 하룻밤 사이에 마련해 주셨어요. 아저씨 제가 사업 망해서 빚에 시달릴 때 2억 원을 빌려주시고는 갚으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주머니 우리 딸 결혼할 때 예식장 비용을 다 내주시고는 축의금이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지난 30년간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형수의 변심.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형수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형수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돈만 보고 판단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형도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 뜻을 이어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마음을 바꿨습니다. 복지재단의 탄생. 결국 저희 형제는 만장일치로 복지재단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 지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독거노인 생활 지원, 중소기업 안전설비 개선 지원,
저는 재단 이사장을, 형은 사업이사를, 누나는 복지이사를 맡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 그런데 재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큰 규모의 상속에는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무사 계산으로는 약 1조 8천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어요. 또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회사 지분이었어요. 아버지가 30%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식시장이 요동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또 다른 상속인들. 그런데 상속 절차를 밟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자녀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1969년 아버지가 집을 나간 직후 만나 잠시 동거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54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고 제가 카페를 열 때도 도와주셨거든요. 다만 다른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녀의 증언으로 아버지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모든 인연에 책임을 지려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형수와 이복 누나의 대립. 하지만 이복 누나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형수는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복 누나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복 누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딸입니다.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점점 격해졌고 급기야 서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의 권력 다툼. 설상가상으로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 48세의 아버지의 경영 방침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었어요. 아버지, 왜 우리 돈을 남에게 줘야 합니까? 삼촌이 떠난 것은 본인 선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죠? 그는 일부 이사들과 함께 작은 할아버지의 축출을 시도했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분열되었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어요. 어머니의 병과 가족의 위기.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어머니를 보며 저희 형제는 모든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의사는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회복이 가능할 것 같네요.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계실 때 간병을 하던 중 어머니 지갑에서 낡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는데 봉투에는 에게 마이너스 내가 죽으면 읽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에게 평생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고아가 아니었어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당신과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본 것은 그 돈이 만들어낸 슬픔들이었거든요. 공장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가족들의 눈물. 나는 그런 돈의 주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다 컸고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을 이제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이복 누나의 숨겨진 이야기. 한편 이복 누나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녀도 평생 아버지의 정체를 몰랐다고 해요. 아버지는 저에게도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하셨어요.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주시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이라고 하셨죠. 제가 더 달라고 하면 미안하다, 나도 형편이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이복 누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았어요. 제 딸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등록금과 생활비를 누군가가 익명으로 지원해줬는데 그게 할아버지였다는 걸요. 손녀의 등장과 새로운 갈등.
이복 누나의 딸이 17세 레지던트의 상황을 정리하러 왔을 때 또 다른 복잡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유산은 법적으로 정확히 분할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그녀는 상속법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정확한 상속 계획을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냉정한 태도가 오히려 가족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만들었어요. 형수는 의대생이라고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라며 반발했고 누나는 너무 계산적인 것 같다며 불편해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탄원. 한편 그 대기업 직원들 사이에서는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저희 가족에게 탄원서를 보내온 것이에요. 사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아버지가 떠난 후 회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후회하며 사셨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노조위원장 51세은 직접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계셨다면 저희 회사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회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자녀분들이 그 뜻을 이어주셨으면 합니다. 라이벌 기업의 방해 공작.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회사의 경쟁사인 한 대기업 회장이 뒤에서 방해 공작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는 언론에 대기업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회사 주가를 폭락시켜 인수합병을 노렸습니다. 또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저희 집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사설 탐정인 것 같았는데 저희 가족의 약점을 찾아 협박하려는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이복 누나를 노린 유혹. 경쟁사 회장은 이복 누나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신 지분만 우리에게 팔면 1조 원을 현금으로 드리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이복 누나는 흔들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그녀에게 1조 원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딸이 의사가 되려면 아직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라며 고민했어요. 하지만 딸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니의 기적적인 회복과 결정적 한마디. 그런 혼란 속에서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 어머니는 한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원했던 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분은 마지막까지도 남 걱정만 하셨거든. 우리가 그 마음을 이어받지 못하면 정말 죄스러울 거야. 어머니의 한마디에 모든 갈등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맹 마이너스 사촌의 변심. 놀랍게도 아버지에게 반발했던 작은할아버지의 아들이 저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경쟁사의 방해 공작을 알게 된 후였어요. 삼촌의 뜻을 지키는 것이 우리 회사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외부의 침입자들에게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는 오히려 재단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재단에서 회사 지분을 관리하되 주식 배당금으로 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회사도 안정되고 복지 사업도 지속 가능해집니다. 숨겨진 보물들의 발견. 재단 설립을 준비하던 중 아버지가 숨겨둔 또 다른 자산들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해외은행에 예치된 금괴 200케이지, 외국 대도시의 상가건물 2채, 해외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 40%. 아버지는 전 세계의 자산을 분산해 두셨던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이미 1980년대부터 개발도상국의 고아원과 병원에 익명으로 기부를 해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시설들이 미스터 K라는 익명의 후원자 덕분에 운영되고 있었어요. 국제적 음모의 발각. 그런데 해외 자산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쟁사 회장이 국제 투기자본과 손을 잡고 회사를 흔들어 놓으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에요. 외국의 투기펀드가 회사 지분을 대량 매입해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고 경쟁사 회장은 그들에게 내부 정보를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작은할아버지는 이대로 가면 우리 회사가 외국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어요. 형제들의 결속과 반격. 이런 외부의 위협 앞에서 저희 형제는 오히려 더욱 단합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지키려던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누나는 법무법인을 찾아다니며 경쟁사 회장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복 누나도 제주도에서 올라와 함께 싸우겠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복 누나 딸의 활약이었습니다. 의대생답게 치밀한 분석력으로 외국 투기펀드의 약점을 찾아냈어요. 그들이 우리나라 법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반전의 반전 마이너스 할아버지의 마지막 카드. 그런데 이 모든 위기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회사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비밀 문서였어요. 그 문서는 1994년 할아버지가 작성한 비상시 경영권 보호 계획이었습니다. 외부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경우 아버지 명의의 지분을 즉시 활성화해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법무팀 검토 결과 이 문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했습니다. 즉, 저희가 원한다면 당장 그 대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외국 투기펀드의 굴복. 이 사실이 알려지자 외국 투기펀드는 급히 철수했습니다. 경쟁사 회장도 불법 행위가 발각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회사 주가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근시한 적이었습니다. 삼촌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족과 회사를 지키는 길이었네요. 재단의 공식 출범. 모든 갈등이 정리된 후 드디어 복지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재단 출범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아버지가 도왔던 동네 사람들, 회사 직원들, 심지어 아버지의 옛 친구들까지 찾아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80세 할머니 한 분의 증언이었어요. 사장님은 1980년대부터 우리 마을 아이들 장학금을 대주셨어요. 그런데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셨죠. 지금까지 그분 도움을 받아 대학을 나온 아이들이 200명이 넘어요. 1년 후의 변화들. 재단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형은 재단 사업이사로서 전국의 산업재해 현장을 다니며 예방활동을 하고 있어요. 평생 사무직만 했는데 이런 보람 있는 일이 있었나 싶다며 만족해합니다. 누나는 복지이사로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특히 아버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복 누나는 제주도 지부장으로서 도서지역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딸도 의사가 된 후 재단의 의료봉사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전체적인 운영을 맡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의 철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 건강을 회복하신 어머니는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명예이사장으로서 재단 행사에 참석하실 때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다며 미소 지으십니다. 어머니는 요즘 아버지와 처음 만났던 그 구멍가게를 추모관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계세요. 동네 어르신들이 차 한 잔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후일담들. 재단 활동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대학 교수는 1990년대 어떤 분이 익명으로 우리 연구실의 연구비를 지원해 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아버지는 산업안전 관련 연구도 몰래 후원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아버지가 1970년대부터 일기를 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50년치 일기에는 매일매일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오늘 아이 수술비 마련해드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할머니 무릎이 아프시다고 해서 병원비 지원. 좋은 의사 소개해드림. 가게 화재로 어려워하니 재건축비 도움. 매일매일이 누군가를 돕는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마이너스 해외 진출. 현재 복지재단은 아버지가 이미 시작하셨던 해외 봉사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기술학교를 설립해 현지 청년들에게 용접, 기계조작 등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아프리카에는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이복 누나의 딸은 의사가 된 후 직접 해외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제가 이어가겠다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변화. 재단이 대주주가 된 그 대기업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 복지가 대폭 개선되었어요. 산업재해 제로 달성을 목표로 안전설비에 연간 5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녀 교육비 전액을 회사가 지원하는 정책도 도입했어요. 작은 할아버지는 이제야 형이 원하던 회사가 되어가는 것 같다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화합.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 가족은 진정으로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울 뻔했는데 오히려 돈 때문에 더 가까워졌다며 웃어요. 형수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재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복 누나와도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는 명절마다 함께 모여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딸은 저희 집 막내딸처럼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작년 아버지 일주기를 맞아 구멍가게를 정리하던 중 계산대 밑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내 아이들아,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없을 것이다. 평생 너희에게 가난만 물려준 것 같아 미안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눠준 사람이란다. 너희들이 이 돈으로 행복해하는 것보다 이 돈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 그것이 할아버지와 나의 소원이다. 현재 그리고 미래.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5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셈이죠. 힘들 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내는 당신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말해요. 딸도 아빠가 자랑스럽다며 재단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현재까지 전국 2만 3천 가정을 도왔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 지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독거노인 생활 지원, 중소기업 안전설비 개선. 아버지가 꿈꿨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북쪽에서 온 편지 한 통이 저희를 또 다른 충격에 빠뜨렸거든요. 선생님의 형입니다. 70년 만에 연락드립니다. 아버지에게는 북쪽에 계신 형님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분단 때 헤어진 후 70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그분도 북쪽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며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계셨다고 해요. 동생이 남쪽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자랑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되돌아보면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4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보다 더 큰 것을 저희에게 물려주셨어요. 바로 나누는 삶의 가치였습니다. 평생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사실 가장 부유한 분이셨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유하셨던 것이죠. 요즘 저는 매일 아버지 사진 앞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고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눠준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상 시청을 잘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